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 필답형 기본 이론 강의 세 번째 단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이렇게 메모리 구조, 입출력 구조, 병렬 처리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CPU까지 봤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시면은 컴퓨터 구조 파트는 이제 다 본 겁니다. 메모리 구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주기억 장치겠죠. 주기억 장치에 관련된 연관 메모리,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구조 교과에서 그 전공 서적을 보면은 보조 기억 장치를 다루기는 다루는데, 나중에 운영 체제에서 더 많이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운영 체제에서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그때 다 하려고 이번 시간에 보조 기억 장치 부분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송 모드, 입출력 장치 제어 방식, 데이터 채널 뭐 이렇게 항상 나오는 문제지요. 그 다음에 병렬 처리는 사실상 진짜 어려운데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문제서는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 간단하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모리 구조는 푼노이마 구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때 했던 게 이제 CPU 부분이었습니다. 레지스터들 막 보고 그 CPU 이제 동작 명령어들을 이렇게 봐왔다면은 지금 이제 배울 거는 이제 메모리 유닛, 이제 메모리 기억 장치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테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와 관계된 입출력 장치를 구조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메모리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식 차원에서 메모리 계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메모리 계층에서 지금 이 도식화한 자료는 이제 메모리들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CPU가 있고 캐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지요. IO 프로세서, 줄여서 IOP라고 많이 부릅니다. IO 프로세서는. 그 다음에 액세서리 메모리, 이거는 이제 그 보조기억 장치지요. 하드라든지 뭐 USB라든지 이제 지금 외부 장치 중에서의 기억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다면은, 지금 이제 기사 자격증은 이제 기사가 이제 엔지니어잖아요, 영어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 있는 수준에 이제 도달하면은 보조 기억 장치는요, 그 기억 장치로 분류를 할 게 아니고 입출력 장치로 봐야 됩니다. 입출력 장치. 이게 이제 그 시언어를 예를 들면은 이제 출력을 할 때 처음 배우는 게 이제 프린트프를 쓰지요. 근데 파일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have 프린트프지요.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이거는 이제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 프린트F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같은 걸로 보조기억 장치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지금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지금 배우는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억 장치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모리들의 이제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그 CPU에 가까울수록, 레지스터는 이제 CPU 안에 있죠.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액세서리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점 멀어지는데, CPU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상승하고 용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CPU에 가까울수록, CPU가 가장 빠르니까는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제 가까울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이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기억 장치는 이진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이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많은 양의 이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셀들의 집합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구조를 볼 일이 있을 건데, 그때 보면 이제 이런 셀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디지털 시스템의 메모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램과 롬. 아주 상식적인 거죠. 램은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
RAM, 램이고, ROM은 Read Only Memory. 이게 약자 ROM이고, 그리고 이런 메모리들은 이제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가 있지요. 이제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시 기억 내용을 이제 상실한 걸 말하고,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공급되어도 기억 내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롬이 비휘발성이고 램이 휘발성이죠. 이런 볼리얼 메모리, 이거 영어 단어를 조금 알아놓으세요. 실제로 지금 보는 부분은 조금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넘겨짚고 가는데 기출된 적은 없는데요. 시험장에서 이게 영어로 봤을 때 이게 좀 볼리얼, 이게 번역을 하면은 휘발성 물질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문제에서 이게 턱 튀어나왔을 때 휘발성 메모리에 대해서는 뭐 뻔히 다 알지만은 영어로 나왔을 때 몰라가지고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는 이제 전공 관련해서는 이제 이 부분은 단어는 이참에 유의 깊게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모리는 이렇게 파괴적 메모리, 디스트럭티브 스토리지와 비파괴적 메모리, 논 디스트럭티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괴적은 이제 데이터를 읽은 후에 기존 데이터가 파괴되는 거. 저장 장치에서 이제 읽어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건 이제 없어지는 걸 말하고요. 비파괴적은 이제 읽어드린 후에도 기존 데이터가 유지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시험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 볼 텐데요. 먼저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는 이제 대부분의 범용 컴퓨터에서 주기억 장치는 램으로 구성이 되면서 메모리의 일부가 또 롬으로 구성됩니다. 램은 롬에 비해서 이제 읽고 쓰는 기능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롬은 컴퓨터 내에 영원히 존재하며 불변하는 상수의 표 등을 저장을 합니다. 뭐 완전히 뭐 불변은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펌웨어로 해가지고 이제 롬도 이제 좀 수정이 되지요. 나중에 이제 그런 변환 가능한 롬도 볼 텐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롬에 기록되는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부트 스트랩 로더가 있습니다. 부트 스트랩 로더는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의 롬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전원이 켜졌을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얘가 가동시키는 것 중에서 부트 스트랩이 맨 처음 가동시키는 건 보통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는 이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지요. 얘가 있어야지 이제 바이오스가 하는 일은 입출력 장치를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켰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모니터가 떠야 되니까는, 모니터는 출력 장치지요. 바이오스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모니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트 스트랩 로더가 실행시키는 거고, 또 좀 상식 차원에서 또 아셔야 될 것은 IPL이 있습니다. IPL도 바이오스처럼 이제 부트 스트랩 로더가 나중에 실행시키는 건데, 얘는 이제 뭐 약자냐면 이니셜 프로그램 로더, 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IPL이 하는 일은 이제 운정체제를 주기억장치에 등재를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운정체제를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종류가 아니고 부트 스트랩 로더가 얘도 실행시키고 얘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필답형에서 항상 나왔던 것은 부트 스트랩 로더밖에 없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얘가 부트 스트랩 로더가 어떤 걸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고, 중요한 거는 부트 스트랩 이 자체입니다.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기억 장치에서 롬 부분은 뭐라고 불리우는 초기화 프로그램을 저장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원이 켰을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소프트웨어들이 아까 봤던 바이오스라든지 RPL이라는 겁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일부분을 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로 적재하고 제어를 운영체제로 옮겨준다. 그래서 답은 부트 스트랩 로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영어에 자신 있으면 영어로 쓰셔도 되고, 아무튼 이게 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는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롬은 저장된 정보가 변하지 않는 기억 장치이고요. 한번 형태가 만들어지면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져도 그 정보는 이제 장치 내에 남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휘 발성이죠. 롬은 한번 롬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그냥 롬, 마스크 롬은 모든 제작 과정이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행해지고 동일한 형태의 롬 형태가 다량으로 주문될 때만 경제적이다. 공장에서 그냥 찍어 나오는 겁니다. 안에 내용까지. 이게 이제 마스크 롬이고, 그 다음에 P롬. 여기서 이제 P는 이제 프로그래머블, 이제 코딩이 가능하겠죠. P롬 장치들은 워드비트에 모두 1을 저장하는 상태에 퓨즈가 포함되고, 높은 전압의 펄스를 인감으로써 끊어지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그 필기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이거를 이제 게이트 그림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에 있는 그 퓨즈가 이제 탁탁탁 끊어짐으로써 내가 원하는 논리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제 P롬은 이제 이런 걸 말하고, 이 P롬은요, 여기서 E는 이레이저블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외선을 이용하여 내용을 지워서 초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P롬은 이제 자외선을 쬐어서 이제 그 내용을 지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외선이 이제 UV죠, UV. 이 울트라 바이올렛인가? 울트라 바이올렛. 그거의 약자인데, 앞에 UV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UV, EP, 롬.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랑 앞에 UV를 붙여도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냥 UV를 생략하고 쓴 게 UV, EP, 롬입니다. 이게 자외선을 쬐어서 이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EP 롬은요, 여기서 앞에 또 붙은 E는 이제 일렉트로니컬리,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EP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으로 지우냐, 전기 신호로 지우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의 약자인지 기억하시면은 뭐 그렇게 뭐 기억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요. 다음 롬의 종류는 무엇인가? 1번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외선에 노출시키면 그 내용이 지워지면서 정기적인 기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1번은 그러면은 EP롬이 되겠죠. EP롬. 롬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고전압을 통해 데이터를 지울 수 있으면, 그래서 고전압이 나왔잖아요. 전기 신호로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래서 얘는 EEP 롬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자외선을 붙여도 됩니다. UV를 이렇게 붙여도 이제 같은 말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롬을 단답형으로 이제 롬이 종류를 묻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오니까는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램의 이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종류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롬도 나오는데 뭐 램도 안 나올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보고 가면 되고, 롬보다는 램이 좀 종류가 적어서 보기 좋습니다. 일단은 램은 쓰고 읽는 동작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게 램이고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정보를 입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보가 저장된 위치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순차 접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기억 장치 때 배울 건데, 순차 작시는 이제 하나 찾아가는 걸 말하지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주소로 액세스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램에는 이제 크게 SRAM가 있고 D램이 있습니다. SRAM의 S는 이제 스테이틱 램 해서 정적 램이라고 하고, D램에서 D는 이제 다이나믹 램이라 해서 동적 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기억 소자는 이제 SRAM은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램은 이제 컨덴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특징은 SRAM은 이제 전력 소모가 많고 속도가 빠르고 회로가 간단하고, 근데 저장 용량은 작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 적고 속도는 좀 느리고 회로가 좀 복잡한데 용량은 큽니다. 한마디로 뭐 D램이 좀 싸고 SRAM이 좀 비싸고 뭐 이런 차이겠죠. 그런데 이제 D램을 좀 발전시키는 게 SD램.
이거는 이제 시크로너스 D램입니다. S가 이제 시크로너스의 약자, 동기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램이 발전된 형태인데, 이 램 안에 있는 메모리 안에 이제 셀이라든지 IO,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게 이제 동기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 드램 나오면은 키 포인트가 이제 그 키워드가 포인트, 그 동기화죠, 동기화.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억 장치의 구조와 동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좀 비유를 할 겁니다.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주기억 장치에 대한 이제 구조라든지 동작, 이런 원리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은, 정말 저거 헛소리 잘하네, 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MAR, MBR 이게 왜 이거랑 용량이 갖고 이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완전 일치하진 않아요. 비유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은 모텔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모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모텔에 이제 1층에 방이 4개가 있고 2층에 또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론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관리인이 직원이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키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은 1층에 있는 거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4개, 2층에 있는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열쇠 4개 이렇게 열쇠를 관리를 하고 있을 테고요. 이 열쇠는 이제 그냥 뭐 널브러질 때보다는 보통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열쇠함에 보관을 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모텔의 방 하나에는 이렇게 4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인원이 이렇게 4명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메모리에 비유하자면 이 모텔 자체는요,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 치자. 이 모텔 자체가 이제 이 전체 메모리를 뜻한다면은 지금 이 열쇠들 101, 102, 103, 104 얘네들을 이제 어드레스 주소로 칩니다. 주소. 여기 보면 101, 102, 103, 104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주소라고 쳤을 때 이 열쇠함은요. 열쇠함은 이 주소의 개수만큼 있어야 돼요. 그 열쇠를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열쇠함의 크기는. 그래서 이거는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얘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R이고 그 다음에 이 방 하나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이 하나의 이제 버퍼 아니면 워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과 같은 MBR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지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레지스터 그거 할 때 데이터선이 있다. 데이터선이 있고 데이터선이 이렇게 조성이 될 때 이게 이제 메모리에 그 데이터를 보낸다고 칩시다. 이때의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MBR입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얘의 크기는요. 한 번에 이제 한 방 그 손님들이 같이 들어간다고 치고 이 방 하나의 크기입니다. 크기. 이게 워드의 크기입니다. 워드는 이제 하나의 명령어의 크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도 보셔도 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워드만큼의 크기는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MBR의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워드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MAR은 이 주소, 그 방의 개수만큼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는 이 주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 이게 이제 MAR의 크기입니다. 크기. 주소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MAR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완전 일치하진 않겠지만은 실제 메모리와 모텔은 그냥 이제 이해를 돕도록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하나 보면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해서 CPU가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이든 데이터든 하나의 단어, 워드를 읽어야 할 때 CPU는 그 단어의 주소를 어디에 로드를 시키는데 주소를 로드 시키는 곳이니까는 이제 가의 답은요. 가는 이제 MAR이 되겠죠.
주소는 A가 이제 어드레스니까 주소니까는 로드 시키고 주기억 장치에 리드 신호를 보낸다. 주기억 장치가 처리를 시작하고 일단 한 메모리 사이클이 지나면 주기억 장치는 어디에 나의 원하는 단어를 넣어주고 그때 CPU가 그것을 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원하는 단어니까는 여기는 뭡니까? 데이터의 크기만큼 되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되겠죠. 그래서 나의 답은 MBR이 됩니다. 그래서 MAR과 MBR은요, 메모리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으니까는 개념을 정확하게, 뭐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이런 비유 같은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거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다음에 볼 용량이라든지 핀수 계산할 때 얘가 왜 얘랑 같은지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메모리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구조를 알아야지 용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주기억 장치, 그 램의 구조를 보면 이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디코더가 붙어 있죠. 디코더가 붙어 있고, 지금 A0, A1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주소선입니다. 주소선. 주소선이 디코더에 물려 있죠. 디코더는 입력이 n개이면은 출력이 2의 n승계지요. 그래서 이제 주소선이 2개가 있으니까는 출력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방금 말한 그 주소의 개수만큼의 표현을 해야 되니까는 4개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2개가 필요해요. 왜? 2의 n승이 4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A1, A0 얘가 만약에 00이다 하면은 이제 0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고 0, 1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신호가 가겠죠. 그 다음에 10이면은 2가 되겠고 11이면은 3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디코더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자, 만약에 이제 A1, A0가 10이라고 칩시다. 10이면 이제 2가 되죠. 2가 되면은 지금 여기에 신호가 작동합니다. 여기 신호가 작동을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MC라고 있죠. 이 MC는 뭐냐면은 메모리 셀입니다. 메모리 셀. 메모리 셀. 메모리 셀의 약자고, 이거는 하나의 플립플롭입니다. 플립플롭. 하나의 플립플롭이고, 하나의 플립플롭은 한 비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제 10일 때 이게 2가 되고 가면은 이게 이제 신호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지금 전부 다 이제 메모리 셀들이 이 위에 신호는 이제 이너블 신호입니다. 얘가 이제 신호가 1이 되버리면 얘가 출력을 지가 갖고 있는 값을 줍니다. 이게 1을 갖고 있으면 1을 주겠고 0을 갖고 있으면 0이 들고 있고, 얘랑 그래서 이제 00일 때는 지금 이 4개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작동을 하면서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출력 값이 지금 이 위에 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01이면은 얘네들이 되겠고, 11이면은 얘네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쭉 봐왔던 이런 겁니다. 요렇게 돼서 지금 주소가 이거랑 똑같이 그럴게요. 0, 1, 2, 3이 되겠고, 지금 얘의 디코더에 의해서 얘가 이제 어떤 주소가 오냐에 따라서 어떤 신호가 내보내질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어 신호인데요. 이제 WR, 이게 이제 라이트, 이게 값이 1이 돼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잃는 거. 그러니까 출력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제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이제 같은 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력선이 따로 있고 출력선 4개가 또 따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구조가 이제 기본적인 메모리의 구조입니다. 램하고 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출력 다 되니까는 이제 램이겠죠. 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제어 신호가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도식화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본 이유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물론 전공서적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그런 구조를 좀 아시고 이걸 봐셔야 돼요. 방금
봤듯이 이제 어드레스 라인이 라인만큼에 있으면은 여기 아까 전에 봤을 때 디코더가 있었죠. 여기에 디코더에 물리면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K개가 있다 하면은 이제 2의 K승의 주소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가 이제 2의 K 워드.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입출력선. 이게 이제 N개가 있다. 선이 N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출력을 이제 N개만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만약에 이제 K가 10이다 하면은 이제 2의 K승은 1024잖아요. 1024.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각 주소마다 이 워드의 크기만큼 만약에 이게 8비트다 하면은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된 표기를 보시면요. 얘는 지금 주소를 나타내고 그러니까는 이게 세로의 개수입니다. 세로의 개수, 세로의 크기. 얘가 이제 2의 10승계니까는 10개의 라인이 있다. 그 다음에 가로는 얘다. 그래서 용량을 이제 곱해버리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방금 그 게이트로 된 그 구조에서 이렇게 도식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드 라이트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이제 한 손으로 리드 라이트가 다 되거든요. 이 선이 한 개 있다면 1일 때 리드고 0일 때 라이트다. 쓰기 읽기가 이제 한 손으로도 제어 신호가 되니까는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 제어 신호가 그 선이 몇 개 있는지 그건 주어지니까는 그 상관없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력선이 있고 입력선이 있죠. 출력선하고 입력선이 이게 따로 있는 경우인데, 하나에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한쪽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필수가 줄어들겠지요. 전략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는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우고 그러면 기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서 이제 기출 문제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하나는 이제 핀수를 구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레지스터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MAR과 MBR에. 그러면 이제 먼저 핀수 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4096 곱하기 8비트 롬에 필요한 핀의 수는 최소 몇 개인지 쓰시오. 단, 전원핀과 접지핀을 포함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롬이니까는 지금 입력, 출력 이게 따로 없습니다. 무조건 출력만 가능합니다. 롬은. 그래서 이렇게 롬이 있다 치자. 롬이 있고 이게 4096 곱하기 8비트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8비트니까는 출력을 하는 선 하나에 한 비트거든요. 이게 이제 8개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출력선이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선이 몇 개 필요하냐? 그러면은 얘가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로 로그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켜고요. 켜서 여기 로그 버튼이 있는데, 그냥 로그 버튼을 누르면 이건 자연 로그고, 이제 밑수가 2인 로그를 사용할 거니까는 알파를 누르고 로그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밑수는 2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4096은 이렇게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게 2의 12승이 되겠죠. 2의 12승, 얘가 이제 아까 본 K의 값이죠. 그래서 이제 주소선은 12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소선은 12개가 있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전원핀 1개, 접지핀 1개가 있으면은 12 플러스 주소선 12개 더하기 출력선 8개, 그 다음에 더하기 전원선 1개, 그 다음에 접지핀 1개, 이렇게 다 더하면은 22개.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핀수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4096 곱하기 16의 용량을 가진 램이 있다. MAR과 MBR은 몇 비트의 레지스터인가? 얘를 보면은 보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409616이니까 먼저 얘는 이제 버프의 크기죠. 이 한 주소에 있는 워드의 크기가 이제 MBR이 됩니다. MBR이 되기 때문에 MBR은 바로 보이죠. MBR은
16비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MAR은 지금 이게 이제 4096이 2의 12승이니까는 이제 그 12개 12비트만 있으면 되죠. MAR은. 그래서 이게 MAR입니다. MAR은 12비트가 됩니다. 비트.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최근에 나왔던 건데, 이것보다 한 1년인가 2년 전에는 문제는 같은데요. MAR과 MBR, 그 다음에 AC를 묻는 게 있었어요. AC 레지스터의 비트. AC는 뭡니까? 무상기지요. 이거는 이제 계산의 결과를 갖고 있죠. 계산의 결과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이는 곧 얘가 데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는 곧 버퍼의 크기입니다. 워드의 크기입니다. 워드 버퍼 워드.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MBR과 같습니다. AC를 묻는다 하면은 지금 그 MBR과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 기억장치 용량 관련해서 핀수 아니면은 용량이든 이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 두 개의 이제 뭐 계산 방법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산 방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그 푸릅니다. 이게 계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니까는 뭐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식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알고 이렇게 풀고, 반드시 나오니까는 이거 그 어렵다고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오고 무조건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맞춰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관 메모리,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CAM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컨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라고 해서 내용 지정 메모리라고 불리는데, 연관 메모리는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탐색 방법이 메모리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이란 말은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내용 자체로 병렬 탐색을 하기에 알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색은 이제 전체 워드 또는 워드 내 일부만 가지고 시행될 수 있고요. 각 셀이 저장 능력뿐 아니라 외부의 인자와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논리 회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램보다 값이 이제 비싸집니다. 연관 메모리는 일단 키워드는요, 그 데이터 내용 자체라는 겁니다. 주소를 이용해서 탐색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 자체로 탐색한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은 일단은 구조를 도식하면 이렇습니다. 어그먼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을 어떤 걸 검색할 거냐, 그 자료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겠지요. 이 레지스터를 이제 키 레지스터로 보내면은, 키는 여기서 의미하는 키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검색할 때 이제 키 값이 중요하죠. 그 키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키 레지스터로 이제 메모리를 탐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한 이제 배열과 로직들이 있습니다. 검색을 위한. 이 로직으로 이제 매치 레지스터는 이제 맞는 거, 이 키 레지스터와 이제 매치가 되는 거, 똑같은 것을 이제 찾고 찾아지면은 이게 매치가 되면은 이제 출력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만약에 연관 메모리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에서 절대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은 특이한 레지스터가 이제 매치 레지스터와 키 레지스터, 특히 매치 레지스터 이게 중요하니까는 이렇게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뭐 상식선에서.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소를 검색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관련 데이터의 일부를 이용하여 원하는 데이터 위치를 알아낸 후 그 위치에서 나머지 데이터를 접근할 방식은 무엇이란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일부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연관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연관 메모리 써도 되고요. 연관 메모리 뭐 한글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영어로 associative 메모리, 메모리, 아니면 이제 CAM 이렇게 써도 됩니다. CAM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콘텐츠 어드레서블
메모리 뭐 이게 3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다 정답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과 프로세서 논리 회로와 이제 속도 차이가 크겠지요.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쓰입니다. 참조의 국한성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데, 이 참조의 국한성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주 또 다시 읽어 드릴 데이터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전에 읽어 들었던 거를 또 읽어 드릴 확률이 높다라든지, 방금 읽어 드린 데이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읽어 드릴 확률이 높다라든지 그런 걸 예상하는 걸 말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 운영체제 공부할 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운영체제에서 이제 캐시 메모리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보기도 하고, 지금 이번에는요, 구조에 관련해서만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CPU가 있으면은, CPU가 작동할 때 처음에 이제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게, 처음에는 이제 캐시 메모리를 먼저 찾습니다. 캐시 메모리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으면은 메인 메모리를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CPU가 캐시 메모리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찾았다. 한 번에 이렇게 찾는 거를 이제 히트라고 하고요. 이거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다시 주기억 장치를 검색해서 찾는 것, 이거를 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지금 이제 캐시 메모리 성능은 이러한 히트율로 그거 계산을 하는데, 히트율은 이제 히트한 횟수 플러스 미스한 횟수 분의 히트, 이게 이제 히트율이 됩니다. 그러면 미스율은 이 분자가 미스가 되면 되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풀어보면 될 거고, 지금 이런 캐시에 올리는 거,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캐시를 올리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걸 올리는 걸 이제 매핑 한다고 해요. 매핑 한다고 하는데, 뭐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그 다음에 다이렉트 매핑, 직접 매핑, 그 다음에 세트 어소시에이트 매핑인데 이게 못하네. 매핑 뭐 이 정도 있는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나온 적은 없고요.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면은 직접 매핑 먼저 설명드릴게요. 직접 매핑 같은 경우에는 주소 순서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캐시 메모리에 이렇게 적재가 됩니다. 그 주소 순서대로. 그런 반면에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주소가 아니라 그 주소 순서대로가 아니고 그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개의 이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합친 게 이제 세트 어소시에이트 매핑,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그냥 이제 넣어놓은 거고, 그 캐시에 이제 기록하는 방식은 이제 라이트 도어 방식과 라이트 백 방식이 있는데, 캐시에 그냥 쓰는 방식, 이게 쓸 때 어떻게 하냐. 라이트 도어 방식은 라이트 동작 중에 캐시와 주기억 장치가 동시에 갱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만약에 A, B, C가 있다. 여기서 이제 B를 캐시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라이트 도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캐시에 B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주기억 장치에 있는 B는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갱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는 이제 그 캐시에 기록되면서 주기억 장치에서는 삭제가 되는 이런 걸 말하고, 라이트 백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동작 중에는 캐시만 갱신하고 캐시에서 워드가 제거될 때 주기억 장치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C에서 B가 있죠. 그 다음에 C를 이제 가져옵니다. C를 가지고 오면은 그 캐시에다가 C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캐시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든지 앞으로 이제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캐시 메모리가 삭제를 하는데, 삭제할 때 만약에 B를 이제 삭제를 한다. B를 이제 삭제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주기억 장치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식. 이런 게 이제 라이트백 방식입니다. 필답형에서 나온 적은 지금 없고요. 그래도 이제 뭐 혹시 모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제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건 히트율입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전체 기억 장치 액세스 횟수가 50이고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 횟수가 45일 때 적중률과 미수율은 일단 전체 액세스가 50번이고 원하는 데이터 캐시에 있는 횟수, 캐시에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히트란 말이죠. 그러면 적중률이 히트율이고 미수율이 이제 미수율 이래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요. 전체 액세스 수가 바로 이제 히트 플러스 미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히트율, 적중률, 히트율 같은 경우에는 50분에 이제 캐시에 있으면 그게 히트니까는 45 이렇게 되죠. 이거는 100분의 90, 즉 0.9가 되고요. 그러면 미스율은 전체 50분에 50분에 45번이 이제 히트니까는 그럼 5번이 미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100분의 10. 그래서 미스율은 0.1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하면서도 되게 자주 문제니까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 구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 메모리를 보겠습니다.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사용자가 이제 보조 메모리의 총량에 해당하는 커다란 기억 장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램 주기억 장치의 용량은 보조 기억 장치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실행을 못 시킵니다. 주기억 장치 상주시키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의미니까는 이제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1기가라면은 이제 1기가가 넘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이제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CPU에게 이제 사기를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 메모리도 이제 OS에서도 다루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넘어갈 테고 그 뭐 페이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운영체제에서 간장하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운영체제를 할 거니까는 이것도 이제 운영체제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구조적인 측면 보면은 일단은 가상 메모리는 여기 이제 액세서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죠 이게 여기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 여기 이제 메인 메모리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죠. 램 주기억 장치 이거 위치가 중요합니다. 주기억 장치 그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이런 내용들 이 공간이 이제 정해놓고 쓰는데 가상 메모리로 쓰이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 있는 부분을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드레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번역을 하면은 주소 공간이라고 많이 쓰고 있고 이 주소 공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쓰여진 주소를 이제 가상 주소라고도 하고 이들 주소의 집합을 주소 공간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 있는 주소들의 이제 집합이 이제 그 주소 공간이다. 이 명칭이 중요해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게 어드레스 스페이스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주소 공간.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이제 실제 주기억 장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고 해서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기억 장소 또는 물리적 주소라고 하며 이들의 집합을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고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 주소 공간으로 갑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요. 가상 기억 장치에서 주소 공간이 1024K,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은 32K라고 가정할 때 주기억 장치의 주소 레지스터는 몇 비트로 구성되냐? 이거는 이제 얘가 뭐고 얘가 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소 공간은 이게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말하고요. 어드레스 스페이스. 이게 이제 주소 공간이죠. 얘가 있는 위치가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은 이제 메모리 스페이스죠. 메모리 스페이스. 메모리 스페이스고 얘는 주기억 장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주기억 장치의 주소 레지스터라고 하니까는 지금 이 메모리 스페이스를 의 주소를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32K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얘는 2에 32가 2, 4, 8, 16, 32, 2의 5승이죠. 2의 5승이고 이 킬로는 2의 10승이 되죠. 2의 10승. 곧 2의 15승이죠. 그래서 2의 15승을 표현을 하려면 비트로는 이제 15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비트입니다.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게 보조기억 장치의 주소 레지스터라 하면은 주소 레지스터는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의 크기라든지 뭐 그런 식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질문 그걸 하려면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OS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이제 주소 공간이 뭔지 기억 공간이 뭔지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도 아니죠. 그냥 이거 해갖고 이제 변환해가지고 몇 비트 필요하냐 이걸 묻는 거니까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컴퓨터 구조에서의 가상 메모리는 이제 이 정도만 알면 되고, 다른 기법들은 페이징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 장치는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폰노이만 구조를 다시 보면은 CPU는 저번 시간에 했고, 이제 방금 본 게 기억 장치 메모리 유닛을 다 봤고, 이제 입출력 구조를 봐야 되겠죠. 입력과 출력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입출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변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주변 장치 이제 peripheral device. peripheral 이게 주변이란 뜻인데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변 장치. 조직 용기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나오고 이제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전자계산기 기사에서는 지금 이 I/O 관련해 가지고 레지스터 문제가 나오면요. 거기서 이제 퍼리퍼럴 레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나올 거지만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I/O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도식화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무슨 레지스터 뭐 이름이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퍼리퍼럴 레지스터라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봐주시고요. 그 주변 장치입니다. 컴퓨터의 주변 장치는 컴퓨터에 부착된 입출력 장치를 이제 주변 장치라고 하는데,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기, 보조 기억 장치 등이 이제 이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보면은 프로세서가 있고 이렇게 그 I/O 버스를 통해서 이제 버스 방식으로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선에 이제 이렇게 뭐 키보드는 키보드대로 모니터, 프린터, 하드 이런 거 인터페이스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전송하는 방식을 보면은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누가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은 I/O에서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은 뭐냐 하라고 옛날에 누군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은 당연히 없겠지요.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동기냐 비동기냐 이 말은요, 보통 이제 CPU의 클럭과 맞춰서 작동하는 것을 이제 동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주변 장치는요, 아주 빠른 CPU와 동기를 맞출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비동기 데이터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은 이제 두 독립적인 장치 사이에 비동기적인 데이터 전송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전송될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두 장치 사이에 제어 신호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이 제어 신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스트로브 펄스 방식과 핸드 스테이킹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요합니다. 두 개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두 개가 어떤 건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스트로브 펄스 같은 경우에 이 스트로브라는 단어는요, 섬광등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전 뒤져보면 이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에 밝게 빛을 팍 내는 그런 걸 말해요. 스트로브는 그래서 스트로브 펄스는 그런 그 섬광등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신호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일단 소스 유닛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스티네이션 그 유닛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보내는 게 데이터랑 스트로브 신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때 데이터가 보내긴 한데 이제 스토브 신호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유효한 데이터가 됩니다.
이 스트로브 신호가 있을 때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로브 펄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 세이킹 방식은요. 핸드 세이킹은 이제 악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악수인데, 악수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고 흔드는 걸 이제 악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서로 뭔가를 주고받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데이터 통신에서요. 이렇게 오류제어 ARQ, 이거 데이터 통신 공부하실 때 보셨을 건데, 여기 방식이,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자료를 이렇게 보내면요. 맨 첫 번째 비트를 보내고 나면 이게 잘 받았다고 ACK, 그 ACK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그 다음 비트를 보내고. 근데 이제 ACK가 신호가 없으면은 이게 못 받았다는 뜻이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좀 일정 시간이 지났다가 다시 ACK 그 두 번째 신호를 보내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또 그 다음으로 보내고, 이런 방식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핸드 스테이킹 방식은요, 이 소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데이터 이제 벨드 신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로브 신호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데이터랑 똑같아요. 그 데이터 그 신호가. 이거 보면은 이제 스트로브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신호보다 이제 범위가 좁거든요. 얘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보내다가 이제 데이터 억셉트, 그러니까는 방금 봤던 ARQ에서 ACK 신호 같은 거겠죠. 내가 받았다는 이 수신자가 내가 받았다는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를 이제 그 보내는 거를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핸드 스테이킹 방식입니다. 그래서 핸드 스테이킹 방식에서 이제 데이터 시프트드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수신자가 이제 발신자한테 보내주는 이 신호라는 거예요.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이입니다. 스트로브 펄스 방식과 핸드 스테이킹 방식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봤던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런 걸 말해요. 그 하드디스크 옛날에 쓰던 EIDE 방식, SATA 방식, 뭐 스카시 방식, 그 다음에 이게 스카시 방식이 발전된 사스 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조직 응용 기사에서 이런 인터페이스의 그 이런 단자를 보여주면서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전자계산기 기사에는 이런 걸 물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조직 응용 기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뭐 인터페이스가 이런 거다라는 이해를 위해서 이제 넣어놓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이 IO 버스, 이 버스에 보면은 세 줄이 있죠. 여기 하나는 데이터 신호, 하나는 어드레스, 하나는 이제 컨트롤 버스. 이게 이제 시스템에서 주요 3대 버스입니다. 데이터, 어드레스, 컨트롤 이 세 개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버스의 3대 시스템 버스는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서로 연결하고 데이터 전달을 위한 경로 해서 이제 방금 본 제어 버스와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번씩 기출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뭐 중요한 3대 세 개의 버스를 이제 대라 하면 이거 세 개입니다. 한 개씩 보면요. 이제 제어 버스는요, 제어 신호, 당연히 뭐 리드 라이트라든지 이런 제어 신호를 전달하는 게 이제 제어 버스고, 주소 버스는 당연히 이제 주소나 이제 포트 번호 이런 걸 전달하겠죠. 데이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실제적인 데이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본 중에서 이제 기출될 만한 거는 많습니다. 방금 이 그 시스템 버스, 3대 시스템 버스 3개,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방금 봤던 스트로브 펄스랑 핸드 스테이킹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출 문제를 한 개 보면은,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해서 읽어보면은, 두 독립적인 장치 사이에 비동기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데이터가 전송될 시각을 알려줘야 하고, 전송될 시각을 알리기 위해 두 장치 사이에는 제어 신호가 교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어 신호의 교환 방법에는 머슨 펄스와 의한 방법과 핸드 스테이킹이 있다. 쉽지요? 스트로브와 핸드 스테이킹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스트로브 영어도 쓰셔도 되고, 한글로 그냥 스트로브, 뭐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전송 모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출력 구조에서 방금 또 봤고, 지금 또 보고, 이제 몇 가지 더 볼 건데, 분류의 기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방금 본 게, 이게 있었지요? 스트로브 방식과 핸드세이킹 방식.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서 분류가 된 거냐면은 이것도 이제 전송이긴 한데 데이터 통신의 관점입니다.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그 과목 있잖아요. 데이터 통신의 관점에서 이제 그 ACK 신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분류를 한 게 스트로브와 핸드세이킹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볼 것들은 CPU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제 CPU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대한 거고, CPU의 역할이 어떠하냐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와 I/O 장치 사이의 데이터 중성은 여러 가지 모드로 나누어지는데, CPU를 중간 경로로 간주하는 것과 데이터를 직접 메모리로 종송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CPU의 역할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처음에는 프로그램된 I/O. 얘는 컴퓨터 메모리 내에 쓰여진 입출력 명령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프로세서가 주변 장치를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살짝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CPU가 있고,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제 I/O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CPU는요, 인터페이스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고, 데이터 레지스터에는 이제 전송을 할지, 아니면 기록을 할지, 어쨌든 간에 그 작업을 할 데이터가 있고, 지금 이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제 상태 레지스터는 이제 지금 그 입출력 장치가 이제 보낼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한 거군요. 여기에 있는 이제 플래그 비트가 중요한데요. 이 플래그 비트가 이제 유효할 때, 1의 값을 가질 때 CPU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지 안 할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CPU가 부담이 좀 돼요. CPU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I/O 인터페이스에 있는 플래그 신호를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된 I/O는 말 그대로 이제 주변체 플래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CPU에 좀 많은 부하를 주겠지요. 아무래도. 그 다음 또 다른 방식은 인터럽트에 의한 I/O입니다. 인터럽트 아시죠? 이제 CPU가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인터럽트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하는 작업을 멈추고 그 필요한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IO가 사용할 사유가 생겼을 때, 이때 인터럽트 공부하실 때 이제 외부 인터럽트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장치로 입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면은 프로그램 제어하에 전송이 있어서 프로세서는 입출력이 준비된 상태를 나타낼 때까지 프로그램 루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은 프로세서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바로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게 프로그램된 I/O의 이제 단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하고 인터럽트 기능을 써서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CPU가 이제 처리를 하긴 하는데, 자기 일 보다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만 이제 입출력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주변 장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더라 해도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뭐 3개나 되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라든지 뭐 USB 꽂으면 USB, 그 다음에 뭐 스피커라든지 굉장히 많은 주변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왔을 때 이제 어떤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냐, 그런 우선순위를 판별을 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인터럽트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하였을 때 먼저 서비스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각 소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하드웨어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폴링 절차라고 합니다. 폴링 절차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우선순위 판별을 하는 건데, 이제 차례대로 플래그를 검사하는 거고, 많은 인터럽트가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어 키워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 게 폴링 절차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직렬 연결한 게 있고 병렬 연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연결한 게 데이지 체인이라고 합니다. 데이지 체인은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모든 장치를 이제 직렬로 연결해 놓고 쓰는 건데, 어떤 구조냐면은
이렇게 그 I/O 인터페이스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게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플래그가 1이다. 플래그 신호가 1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입출력할 그 데이터가 있다 하면은 지금 맨 처음 접하는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할 게 없다. 플래그가 제로다 하면은 얘는 이제 그 실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너블 신호가 제로가 되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것도 없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 걸 확인해서 이게 이제 그 이너블이 될 그 플러그가 그러니까 1이다. 그러면 이게 이너블 돼서 얘 입출력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은 게 데이지 체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렬 방식으로 한 거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병렬 우선순위 인터럽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지금 이거 직렬로 알고 병렬로 연결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병렬로 연결하여 개별적으로 세트될 수 있는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게 이제 병렬 우선순위 인터럽터고, 이것도 이제 직렬 우선순위 인터럽터 하면 될 건데 이름을 희한하게 데이지 체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쨌든 폴링하고 데이지 체인 기억하십시오. 폴링은 소프트웨어, 데이지 체인은 하드웨어를 직렬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 두 개.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에 의한 IO는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DMA입니다.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에서 직접 메모리 접근. 말 그대로요. CPU가 CPU를 중간 경로 안 하고 뭐 직접적으로 입출력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걸 말해요. 한번 읽어보면은,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메모리 버스를 통하여 메모리와의 데이터 동송을 행한다. CPU는 인터페이스에 메모리 시작 주소와 전달하고자 하는 워드의 양을 전해줌으로써 DMA 전송을 시작하며 CPU는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CPU가 전혀 관여한 건 아니고 이제 CPU가 이제 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DMA로 전송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DMA 대량 전송, 부스터 트랜스퍼. 이것도 색깔을 넣을 걸 그랬다. 둘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이클 스틀링이고요. 어쨌든 DMA 대량 전송은요, DMA 제어기가 메모리 버스를 제어하고 있는 동안 여러 개의 메모리 워드로 구성된 블럭이 지속적으로 전송된다. 고속의 장치를 위하여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DMA 대량 전송. 부스터 트랜스퍼 영어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스틀링은 DMA 제어기가 한 번에 한 데이터 워드를 전송하고 버스의 제어를 CPU에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CPU는 DMA 전송을 위해 자신의 동작에 대한 지연이 거의 없고, 단지 한 번의 메모리에 하나의 메모리 사이클 DMA에 뺏기게 된다. 이제 CPU 작동하는 사이클 있죠. 거기 진짜 한 사이클만 뺏어가지고 DMA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간편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이클 스틸링 되게 자주 나오고, 부스터 트랜스퍼도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얘는 이제 대량 전송 고속으로 한 방에 확 보내는 거. 부스트.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 단어를 보면. 이제 DMA 전송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DMA를 한번 구경을 해 볼게요. DMA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CPU가 있죠. CPU가 있고, 이건 이제 DMA 컨트롤러, DMA 제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램이고, 이게 이제 IO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거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한 개 눈여겨볼 것은 여기 컨트롤 버스,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아까 공부했던 3대 버스가 여기 있죠. 시스템 버스. 예,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보시고요. 일단 입출력 장치에서 이제 DMA, 자료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DMA 리퀘스트 이제 신호를 딱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제 DMA가 이제 뭐 인터럽트 신호를 보내든 뭐 어쨌든 해서 CPU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알리고 나면은 이제 CPU가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읽는지 리드를 할 건지 라이트를 할 건지 그 신호를 보내고요. 그 DMA에서 받은 대로, DMA 컨트롤러에서 받은 대로 이게 읽는 동작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읽는 작동을 한다는 제어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어디 저장할 건지 제어 신호를 보내고, 이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램에 알려줍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어떻게 보냐? 데이터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데이터는 IO에서 여기서 이제 CPU한테 이제 허락 받고 나서 DMA 컨트롤러가 이제 보내라라고 이제 그 신호를 보내고 나면은 그때 IO가 램에 직접 보내게 됩니다. 즉 CPU는 이제 어디에 어느 위치에 보낼지 읽는 건지 출력하는 건지 입력하는 건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중송을 하든지 데이터를 받든지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DMA 컨트롤러 이거의 구성 요소는요, 주소 레지스터가 있고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가 있고 주소 라인이 있습니다. 방금 그거 이게 안 중요합니다. 이게 필기에서는 한 번씩 나왔는데 필답형에서는 안 나왔어요. 아마도 안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전자계산기 기사에서는 나올 법한 부분이고 조직 응용 기사에서는 나올 거라는데 그냥 뭐 상식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본 구성 요소가 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CPU가 데이터 버스를 통해 보내는 정보, 방금 이 3대 버스 있죠. 여기서 이제 보내는 정보가 뭐냐, 데이터가 존재하거나 저장될 메모리 블록의 시작 주소를 이제 보내고요. 메모리 블록의 워드 수를 나타내는 워드 카운터, 이제 길이 어느 정도의 양을 보낼 거다라는 걸 알려고 하면 그 워드 수를 나타내는 워드 카운터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같은 종속 모듈을 지정하는 제어, 그 다음에 DMA 종속을 시작하게 하는 제어, 이런 정보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CPU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이클 스틀링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자주 나옵니다. 사이클 스틀링 나오고, 그 다음에 부스트 트랜스퍼, 이거는 나온 적이 있나 모르겠다. 아마 이거 아니면 이거 나오겠는데 거의 이게 나옵니다. 사이클 스틀링. 이거는 이제 CPU의 그 사이클을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사이클을 훔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훔쳐가지고 DMA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MA를 봤는데 한 개 또 기억을 하실 게, DMA가 이제 직접 메모리에 접근을 하긴 하지만 전혀 CPU가 역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봤듯이 CPU도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양을 보내는지 그런 관여를 하기 때문에 CPU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런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직접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종송을 이제 그 다음부터 CPU에 큰 관여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것, 아예 CPU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채널입니다. 채널은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출력 제어 방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을 쓰시오 하면은, 원하는 IO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CPU가 상대 트랙을 계속 조사하여 IO가 완료되었으면은 MDR과 LC 사이에, MDR은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 그러니까 보낼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겠죠. MDR과 LC는 이제 누상기고, MDR과 LC 사이의 자료 전송도 CPU가 직접 처리하고 입출력에 필요한 대부분의 일을 CPU가 처리함으로써 인터페이스는 MDR 플래그 장치의 디코더로만 구성하면 된다. 말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방금 봤던 DMA의 구성 요소를 이제 봤잖아요. 이거의 내용이 이 문장입니다. 근데 뭐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딱 보면 이제 CPU가 어디서 바쁘구나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IO 작업 시 CPU는 계속 IO 작업을 간다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그램드 IO가 되겠죠. 답은. 예.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방금 본 이 세 가지는 CPU 역할에 따른 분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입출력 장치의 이제 제어 방식을 보겠는데요. 이번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냐 안 하냐, 뭐 그거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메모리 맵드 IO와 아이솔레이트 IO,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메모리 맵드 IO는 일단은요, 이 IO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주기억 장치를 다른 데이터와 같은 공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CPU가 입출력 데이터 전송을 메모리에서 데이터 전송과 같은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IO 전달과 메모리 전달 명령은 같고요. 기억 장소상 주소와 입출력 주소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명령어 활용면에서 isolate 입출력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명령어 활용에서. 왜냐하면 이제 원래 쓰던 명령어를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메모리 맵 IO고 이제 isolate IO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은 이제 아예 따로 돼 있죠. 이게 주기억 장치고 이제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별개의 그 공간이 있는 만큼 별개의 IO 명령어를 또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 공간이 더 씁니다. 이게 혼자 쓰니까는 입출력 장치들의 주소 공간이 주기억 장치 주소 공간과 별도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 기억을 하실 거는 그냥 주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냐 안 하냐 뭐 그 차이입니다. 메모리 맵 IO, isolate IO. 한글로 번역한 거는 이제 이게 뭐 격리형 IO, 독립형 IO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잘 번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실제로는 이게 주기억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이솔레이트도. 이게 근데 마치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나눈 것처럼 아니면은 이제 OS에서 배운 커널처럼 커널에는 이제 아무것도 접근을 못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완전히 별개의 공간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것도 이제 아이솔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완전히 따로 하드웨어적으로도 따로 분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입출력 장치의 구성 방법, 즉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CPU에 연결하는 방법 중 주소 지정면에서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에 접근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출력 명령을 사용해야 하지만 기억 장치 공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이거를 isolate IO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우리말로 쓰면은 이게 격리형 IO 또 어떤 책에서는 독립형 IO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고 뭐 특정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다 맞다 해줍니다. 만약에 뭐 독립형 썼는데 틀렸다 하면 이제 그때는 따져야지요. 이 관련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의하는 책도 있습니다 하고 따지면은 맞다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나 그 비공개를 하니까는 맞췄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나. 어쨌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요 뭐 되게 말이 복잡하죠. 발음하고 뭐 CPU에 연결하는 방법이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냥 뭐 주기억 장치 전류를 하냐 안 하냐 그래 하면 되게 쉬워질 건데 문제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류 관점은요 주기억 장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입출력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데이터 채널을 보겠습니다. 데이터 채널이란 이제 입출력 장치와 직접 통신하는 프로세서를 이제 데이터 채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MA 제어기와는 달리 IOP 고유의 명령어를 패치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IOP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Input Output 프로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프로세서입니다.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CPU가 아무것도 안 해요. 지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IO 버스에 이제 있는 그 주변 장치들, 이게 이제 주변 장치들을 얘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CPU의 부하를 전혀 안 줍니다. DM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지만은 그 CPU의 부하를 많이 줄여주긴 하지만 CPU가 관여를 좀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따로 얘 자체가 이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따로 그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IOP가 데이터 채널입니다. 이게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IOP. 그 다음에 또 그냥 채널이라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냥 채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컴퓨터 구조에서 채널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채널 IOP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IBM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IBM에서. IBM은 이제 지금 젊으신 분은 그 IBM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IBM은 굉장한 공룡 기업이었습니다.
그 빌 게이츠의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IBM의 이제 하청 업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윈도우즈 발표할 때쯤에 배신 때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MS가 이제 IBM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제 거대 기업이 되어 있죠. 어쨌든 그런 스토리도 보면 재밌는데 어쨌든 간에 그 채널 IBM에서 정의한 말은 거진 표준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채널이라고 말하면은 데이터 채널을 의미하고 이게 이제 IOP를 말한다. 이 프로세서 자체를 말하는 용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보면은 CPU 있고 따로 있고 이제 CPU 외 말고 얘 혼자서 다 합니다. CPU가 하던 거 뭐 패치하고 뭐 실행하고 고유의 명령어로 지가 IO를 완전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CPU의 부하를 전혀 안 주는 건데 채널의 종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채널이 뭐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기출에 됐더라고요. 그 출제가 됐더라고요. 채널의 종류가 나왔던데 21년 1회 지금 이 동영상 만드는 시점이 21년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그 전에는 안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채널의 종류를 좀 봐야 되는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멀티플렉서 채널, 그 다음에 셀렉터 채널, 선택키 채널, 그 다음에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 이렇게 있는데 멀티플렉서 채널은 뭐냐면요. 이 멀티플렉서를 그 논리회로 때 배운 멀티플렉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비슷한 뉘앙스인데 약간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느린 속도의 장치에 연결되며 다수의 I/O 장치를 동시 운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이런 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가 한번 갈 때 키 한 개 누르면 이제 ASCII 코드가 가겠지요. 그게 아마 7비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멀티플렉스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한 바이트를 전송해요. 한 바이트, 1바이트, 8비트, 한 바이트.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의 그 인터페이스란다. IO 장치들을, 처리를 할 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뭐 키보드, 마우스 다 USB를 쓰고 USB에다가 이제 외장 하드도 연결해갖고도 잘 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1970년대 모델입니다. 이게 나온 게 그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키 셀렉터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입출력 동작만을 다루며 보통 하나의 고속 장치를 관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이런 거 있겠죠. 이게 셀렉터 이제 제어기가 있겠죠. 여기 이제 I/O 장치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얘가 전송하고 먼저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고 뭐 이게 이제 플로피 디스크고 또 여기 일목될 만한 게 뭐 있겠지요. 뭐 SDD다 치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라 하자. 지금 2번 할래 하면 2번만 집중적으로 고속으로 막 자료를 주고받고 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렉서 채널과 셀렉트 채널의 특징을 이제 합친 겁니다. 합친 거고 다수의 고속 장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한 블록씩 전송합니다. 선택기 같은 경우에 선택기와의 차이는요. 한 번 이렇게 선택기가 선택한 거랑 계속 통신을 합니다. 이건 언제까지 통신한 어느 만큼냐 양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은 특정되지 않고 선택기가 다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계속 그걸 연결해서 이제 계속 하나하고만 이제 전송을 한다 치면은 블록 멀티플렉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다수의 고속장치를 연결했는데 이제 한 블록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게 전송할 게 없으면 이제 하나가 이제 한 블록 해서 이제 셀렉트 채널의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한 블럭 하고 그 다음 장치 한 블럭 하고 그 다음 3번 장치 한 블럭 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플렉서 채널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거고 얘는 이제 전송하는 단위가 한 번에 한 블럭입니다. 한 번에 한 블럭인데 이거는 이제 멀티플렉서 얘는 이제 한 번 한 바이트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게 보면은 블로그라든지 그 수험서, 그 자격증 관련 수험서에 정리된 부분을 보면은 좀 말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이상한 것도 많고요.
그런 이유는요, 이거 이제 원서를 보면요, 만도체 컴퓨터 구조 이 원서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채널의 이게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세 가지 타입, 채널의 세 가지 타입에서 멀티플렉서, 셀렉터,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을 이제 한 개씩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블록 멀티플렉서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게 길어요, 설명이. 5줄이죠. 이 부분이 번역본을 보면은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번역이 이상한데 번역을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노, 한국말이요. 그 한국말도 이제 나름대로 좋고 매력이 있지만은 영어에 비해서 객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관련된 서술은 조금 원서로 영어로 된 책을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이게 그 번역본이 이상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파생된 그 수험서들이란지 이런 게 좀 정의가 좀 엉망진창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확인하고 지금 이 내용은요, 내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래서 좀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 캡처해 놓고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필기 이론 강의에서도 한 번씩 원서 내용을 이렇게 들이낸 이유는요,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서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말이 너무 다르고 엉터리인 자료가 너무 널려 있는 부분은 제가 원서를 들이대요. 원서를 좀 건의 있는 부분을 들이대면서, 이게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린 거니까는 이거 좀 참고하실 분은 이제 하시면 됩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거를 조금 잘 표현을 했다고 내 나름대로 신경 써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복원이 됐는지는 장담 못 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리저리 해서 이런 문제를 구했는데,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입출력 채널의 한 방식으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 중 채널을 독점한다. 전송 중에 채널을 독점한다. 라인을 이제 독점한다는 말인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멀티플렉스 채널은 아닙니다. 멀티플렉스 채널은 아니고,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블록 멀티플렉스 두 개의 특징 다 갖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전송 중에는 하는데 블록 단위로 고속 처리를 하며 한 블록을 전송하는 도중에는 중단시킬 수 없다. 이 말이 한 번에 한 블록을 전송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한 블록 전송을 하는 중에 그 중단시킬 수는 없지요. 그게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기 같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가 아닙니다. 블록 단위 아니고 그 셀렉터 꼴리는 대로입니다. 그 표현을 하자면. 근데 어떤 자료에서는 셀렉터 채널이 블록 단위로 전송한다는 말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방금 본 원서 보면은 블록 단위로 한다는 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블럭이 들어가기 때문에 블럭 멀티플렉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좀 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영어로 쓸 수도 되고요. 블럭 멀티플렉서 아니면은 한글로 그냥 써도 되고. 아이고. 블록 멀티플렉서 이게 되고, 뭐 블럭인지 플렉인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래 쓰든 저래 쓰든 그 영어니까는. 예. 뭐 한번 찝찝하면은 뭐 영어로 쓰시든지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입출력 구조는 이제 다 봤습니다. 자,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병렬 처리를 볼 텐데, 병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렵기 때문에 기사에서 많이는 안 돌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니까는 그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그럼 이제 병렬 처리란 무엇이냐? 병렬 처리는요, 컴퓨터 시스템의 계산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동시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개념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플랜의 분류가 있습니다. 플랜의 분류는
지금 요 네 가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S는 싱글의 약자고 M은 멀티의 약자, 그 다음에 I는 인스트럭션 스트림, 명령어 흐름입니다. I는 어쨌든 인스트럭션 스트림의 약자, D는 데이터 스트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 개 보면 SISD, 뭐 싱글 명령어, 싱글 데이터 해서 단일 명령어 흐름, 단일 데이터 흐름. 이거는 명령어들은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병렬 처리는 다중기능 장치나 파이프라인 처리에 의하여 구현이 된다. 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MD는 이제 단일 명령어 흐름이고 다중 데이터 흐름. 이건 이제 모든 프로세서가 동시에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다중 모듈을 가진 공유 메모리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 그 공유 메모리 장치는요. MISD는 다중 명령어 흐름 단일 데이터 흐름입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만 연구가 되는 겁니다. 좀 이론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령어가 다중이고 데이터가 한 개다. 이런 거 있나? 어쨌든 MIMD는 이제 다중 명령어 흐름, 다중 데이터 흐름. 이건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다중 프로세서와 다중 컴퓨터 시스템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의 분류는 지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가 싱글의 약자고, M이 멀티의 약자고, I는 인스트럭션, D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를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요. 기출 문제를 보면요. 플린의 병렬 컴퓨터 분류에서 한 개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해서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개의 명령이니까는 이제 싱글의 인스트럭션 I 이렇게 되고 여러 데이터니까 멀티의 약자 M 그 다음에 그 여러 데이터니까는 데이터의 약자 D 이렇게 SIMD 이렇게 풀면 됩니다. 플린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데 잠깐만 보면은 여기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언급한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제가 이번 강의에서 뺐습니다. 근데 파이프라인은 병렬 구조의 꽃입니다. 병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차분하게 보면 이해는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뺀 이유는요. 출제가 안 돼서 그래요. 기사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건가 이제 출제가 안 돼서 그런데 근데 필기에서는 한 번씩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 도시는 분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그 제 필기 이론 강의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거랑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유형이라 해가지고 파이프라인 문제 턱 나오면 아마 대부분 틀릴 텐데 그 필기 문제를 이렇게 보고 가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문제로 나올 거니까는 그 혹시나 이제 염려되시는 분은 그거 시간이 남아 도시는 분은 파이프라인을 따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 모듈 메모리 구조입니다. 이제 다중 모듈 메모리 구조는 지금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 버스 있고 이제 데이터 버스 있고 이제 메모리가 이제 이렇게 모듈로 이렇게 다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버스에서는 당연히 AR은 이제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제 DR은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병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항상 자주 나오는 문제는요. 메모리 인터리빙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 장치의 그 각 모듈을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이 각 모듈을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고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 실질적인 대역폭을 늘립니다. 실질적인 대역폭을 늘린단 말은 한 번에 전송하는 양이 많다란 말, 전송하는 양을 늘린단 말이죠. 그래서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각 인스트럭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주소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에서는요, 아까 플린의 구조하고 메모리 인터리빙이 문제로 내기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니까는 메모리 인터리빙에서 이제 그 핵심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모듈입니다. 모듈을 번갈아 가면서 기억 장치를 각 모듈이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방법. 이 모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다음을 의미하는 용어는
복수 모듈 기억 장치에서 기억 장소들을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모듈 기억 장치 나오면은 뭐 메모리 인터리빙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액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캐시 기억 장치나 고속 DMA 전송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을 적으면은 메모리 인터리빙 이래 써도 되고 뭐 영어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주 나오는 문제고 어렵지 않으니까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가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조금 보고 가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료의 표현을 공부했죠. 자료의 표현. 그 다음에 했던 게 회로 구성이었습니다. 회로 구성. 그리고 오늘 마친 게 컴퓨터 시스템의 이해. 컴퓨터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파트 두 개로 나눴지요.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얘기를 했었고, 앞에서 이제 어디지? 뭐 하나를 내가 하나로 만들었다가 세 개로 나눈 부분인데, 파트 세 개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료 회로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뭐 세 개로 나눈 거고, 이제 남은 거는요, 이제 OS와 C 언어가 있습니다. 남은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시스템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OS가 제일 범위가 크죠. 나머지 뭐 컴파일러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OS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배운 부분만 퍼펙트 하다면은 한 70점 이상입니다. 70점 이상. 최소 60점 이상. 한 70점 좀 될 겁니다. 근데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뭐 퍼펙트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한 개 틀릴 수도 있고, 생각 안 나서 한 개 틀릴 수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완벽하면 거의 합격 점수가 나오지만은, 보통 완벽 못하니까는 살짝 아쉬워요. 살짝 한두 개 모자랄 겁니다. 합격 점수에서. 일반적으로 퍼펙트 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남은 거 OS가 비중이 커요. OS가 이제 15점에서 20점이고, C 언어는 최소 10점 이상. C 언어가 이제 10점 정도. 이제 남은 부분에서 나머지 한두 문제 더 맞추면은 이제 안전하게 합격선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OS를 중점으로 볼 테고, 이게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C 언어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나눠야 될 것 같아요. OS가 양이 많거든요. 그 C 언어는 지금 어떻게 마지막 시간이 이제 C 언어가 될 텐데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거를 양이 또 한락하면 되게 방대하고 요점만 하면 너무 짧아지고 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어쨌든 마지막에 할 거고, OS 부분도 비중이 크고 어려운 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OS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